자, 이번 시간에는 467페이지죠. 지식행정. 요즘 사회를 갈 때 우리가 지식사회 또는 지식행정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간단히 한번 1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1의 물결을 농업사회 그랬죠. 농업혁명. 2의 물결을 산업사회. 3의 물결을 정보화사회. 4의 물결을 지식사회. 그러죠? 보통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결합했다 해서 지식정보화사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식정보사회. 첫째, 지식사회 전개 과정을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식사회와 산업사회 차이점 이야기. 산업사회면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겠죠. 피라미드. 산업사회. 모더니즘. 그 다음에 계란이 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개관. 그러면 지식행정이 뭡니까? 1.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창출, 축적, 공유, 학습, 활용하며 의사결정,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할 실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식정보사회는 조직의 신축성을 보장하기에 수평적, 계란이죠.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 사이버 거버넌스, 가상조직 형태를 띠더라. 지식의 분류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지 이런 복사물은 보인다 해서 밝은 명목지 그럽니다. 형식에 따라서 이른다 해서 형식지. 그러나 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은 보이지 않죠. 어두람에서 암묵지, 다른 말로 묵시지. 그렇다면 지식행정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은 뭐냐면 명목지가 아니라 암묵지, 즉 묵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식의 분류에서 2번, 3번 반대 표식을 별표해볼까? 암묵지에다 그림 그려요. 암묵지는 주로 공식적이죠. 반대, 다시 암묵지는 비공식적이고 명목지가 바로 뭐다? 공식적이다. 꼭 별표합니다. 암묵지가 뭐냐? 첫째, 언어로 표현하기 곤란한 주관적 지식으로서 경험을 통하여 몸에 밴 지식이며 직관, 사고, 숙련, 노하우, 기술, 입소문, 관행 같은 것. 니은, 성공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나 그들만의 문화 같은 내면화된 지식으로서 어떤 유형이나 규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이면서 아날로그적이면서 내재적인 지식을 말하며 은유적 이미지 또는 조직 문화 등 형태로 나타난다. T가 주로 부드럽다, 연성 조직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명목지는 기억, 언어로 표현 가능한 객관적 지식으로서 언어를 통하여 습득된 지식이며 메모, 책, 매뉴얼, 제품 사양, 컴퓨터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자료, PT, 프레젠테이션 자료, 데이터베이스, 통계 자료하고 관련된다. 그 박스 좀 봅니다. 암묵지하고 형식지, 정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 반대로 객관적 지식, 경험을 통해 몸에 빈 지식, 언어를 통해 습득된 지식, 은유를 통해 전달, 언어를 통해 전달, 대화라든지 학습 공동체, 데이터 마이닝. 주요 이론 중에서 뭐가 있을까? 2번에다 밑줄 3엽 조직. 이파리가 3개 있다. 3엽 조직. 시모크, 우리말로 클로버형 조직을 말하죠. 클로버형 조직. 3엽 조직만 밑줄. 핵심자인 소규모 전문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계층제가 다른 느슨한 조직을 3엽 조직이라고 하죠. 조직하면 몇 계층이 나눠졌다?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4번째 공동정보 배웠죠? 네트워크형 조직, 공동정보, 할로우 오거나이제이션. 정부가 공급하는 행정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업무를 제3자에게 이임 또는 위탁함으로써 정부 업무가 추소된다. 공동정보, 일명 네트워킹 정보 그러죠. 5번도 배웠죠. 혼돈정보, 카오스, 거버넌트. 정부 조직의 혼돈에 숨어있는 질서를 발견하고 조직 간 활동의 조정과 정부 예산의 계획을 도모한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 배 넘겨서 참고를 봤더니 기존 행정관리 박스, 기존 행정관리다 그림 그려요. 피라미드. 지식행정관리 계란. 개인의 자질, 일상적 기량과 경험. 반대로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의 공유. 조직 내 정보하고 지식이 나눠져 있어. 편린. 나눠져 있다. 아니다.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의 소유만 별표입니다. 지식은 개인의 소유물 사유화, 노후. 지식은 조직의 공동 재산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소유냐 공유냐 이거야. 소유하면 기존 행정관리, 공유가 되면 지식행정관리. 지식의 활용, 정보 지식의 중보관료.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의 성격, 계층제 조직, 반대로 배우는 조직, 학습 조직. 그 다음에 전통적 관료제 그냥 피라밋, 지식정보 계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전통적 관료제 피라밋, 지식정보 계란. 목적만 믿죠. 목적. 옛날에는 다 투입 중심이야. 지금 반대로 뭐지? 성과 중심. 하나 더 뭐 형태, 옛날 계층제, 개서제, 딱딱하다, 경성조직. 부드럽다, 탈개서제, 연성조직. 자, 8절. 행정, 정보, 공개제도라는 게 나오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요청했을 때 공개해 주세요. 그럼 민주성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행정정보 공개제도. 이제 공공기관, 정보기관의 법률 정리하고. 둘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리하기. 2번이 좀 중요한데, 2번. 여기서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요즘 정보공개 많이 나오잖아요. 행정정보 공개제도. 8절에다 보면 별표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별표 넣고.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해 가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요즘 박스 정보공개 개념에서 이제 광의의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화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행위. 협의의 개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시킨 규정으로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주체인 국민이나 일부 외국인의 공개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당해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큰 2번 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별표 좀 하고요. 개정 이유. 좀 포입하게 보세요. 차도 찍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심의의 외부위원회 이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보공개관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 주요 내용 봅니다. 주요 내용에서 2번에다 별표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는 국민들의 청구가 없어도 공개된다. 사항의 대표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 한 때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지금은 어떻게 했다? 삭제했다. 규정을 삭제했다. 그 다음에 6번.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의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5조에다 별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누구냐? 1. 모든 국민이고, 두 번째,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서 대통령을 정한다. 아주 중요했죠? 정보공개 청구권자. 구조점줄,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를 공개한다 해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비공개 대상 정보가 8가지 있더라 보니까 뭐가 공개 안 해도 될까? 2번 그냥 밑줄.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우측에 6항. 6항에 대해 별표합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일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한한다. 이건 공개도 되는 거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성폭행자들 공개할 수 있잖아. 그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히 라에다 발표합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즉위는 공개도 된다 이거야. 8번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였다. 그 다음에 11조 밑줄 이제 바뀌었죠.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동그라미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돼. 10일이야. 연장도 10일입니다. 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 내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일이죠. 그래서 17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냐? 비용 부담. 정보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20조 별표. 행정소송 할 수 있냐 없냐. 별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이거야. 마지막 22조 밑줄. 정보공개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면 밖에서 행자부 장관 소속이야.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이 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측 정보화 업무 소관을 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 업무,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자치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밑에 5번 우리나라 정보 관련 법률 비교 한번 해보죠.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도입했어.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도입했다. 근데 두 번째, 청주시가 중앙정보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어요. 중앙정보보다 지방정보가 먼저 도입했죠. 청주시.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도 중앙정보보다 지방정보가 먼저 도입했다.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는 현재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하나 더 행정절차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개가 정보입니다. 어떻게 전개되나? 1단계가 70에서 80년대 행정 동그라미 전산화. 2단계는 80에서 90년대 행정 동그라미 전산망. 전산화 다음 전산망. 네, 3단계는 96년 2000년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전자정부 ADSL. 4단계는 현재까지 전자정부 사업이다. 네,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역기능도 있어. 역기능이 뭘까? 문제점이 있죠. 첫째, 정보의 형평성을 제한합니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겠죠. 정보 형평성 차이. 두 번째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만 별표해볼까? 정보공개 준비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합니다. 정보공개 준비 및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보공개 청구 세도로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적시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 밑줄,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죠. 야, 정보도 하나의 자원이다. 정보자원관리가 그랬죠. 정보도 하나의 자원이다. 정보자원관리. 1번 1970년대 말경부터 다이볼드나 논란 등의 연구했다. 2번에다만 좀 별표해봐요. 구성요 데이터베이스 자료 보관이죠.
정보 전문 인력, 오퍼레이터. 하나 더, 정보 예산. 세 가지 필요하다. 그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나왔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미래창조과학부야. 그게 핵심입니다. 미창부. 이것도 별표를 해야 돼요. 별표. 왜냐하면 요즘 시험은 법률을 많이 내. 법률은 다툼이 없잖아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별표. 3조에서 1번만, 3조에서 2번만 밑줄.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조에다가 별표합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동그라미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2항 기본계획은 동그라미 누가 한다? 미창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11조에다 별표. 정보화 책임관. 정보의 최고 관리자. CIO 그래요. 별표. Chief Information Officer. 대표이사는 영어로 뭡니까? CEO 그러죠. Chief Executive Officer. 꼭 별표. 정보화 책임관이 하는 일이 뭐냐? 1번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이나 평가. 둘째,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 연계 조정. 셋째,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 지원. 넷째, 정보자원 획득, 배분, 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공동정보 활용 방안 수립. 다섯 번째,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기획 해소.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조 밑줄. 지식 정보는 소유가 아니라 뭐다? 공유 또는 뭐다? 유통시켜야 된다. 27조 별표. 중요 지식 정보자원 동그라미. 중요 지식 정보자원은 누가 관리하냐면 CIO가 아니라 미창부 장관이야. 꼭 별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계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볼 필요 없고, 볼 필요 없습니다. 네, 페이지 넘겨서 480페이지 행정절차법. 우리 2차 과목에 행정절차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지도하고 행정처분의 차이가 뭐냐. 그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행정절차법. 개념.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영업정지 50일, 행정처분 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큰 3번 별표. 행정절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별표. 1. 처분과 지도의 차이점. 처분이 뭐냐? 행정청이, 노원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동그라미 공권력의 행사야.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권력적인 뭐다? 집행행위. 이게 중요해. 권력적인 집행행위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구제수단이 있어. 이의신청, 행정,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행정처분은요. 상대적으로 봐. 행정지도가 중요해. 별표했죠?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제 동그라미 비권력적인 뭐다? 의사표시행위야. 비권력적인 의사표시행위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네, 페이지를 넘겨서 나머지는 보지 말고 우측에 가서 483페이지 6번에다 별표합니다. 행정지도의 장단점. 공무원이라면 다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장점은 뭐냐? 1. 행정의 적시성, 상황 적응성을 높인다 이거야. 두 번째는 행정의 간편성을 높입니다. 왜? 간편한 절차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행정의 원활화 같은 거.
넷째, 따끈따끈하죠. 온정적 행정의 촉진. 냉혹한 법 집행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 결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행정 절차의 민주화. 여섯 번째, 필요한 비밀은 보호할 수 있죠. 문서나 공개 절차에 의존하였죠. 지도의 단점도 있어요. 첫째, 법을 침해, 법치주의의 침해. 직접적인 법규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야. 공무원들의 재량행위야. 기에 걸면 기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어령, 비어령, 엿장수 맘이다 이거야. 그게 바로 처분이 아니라 뭐다? 지도라는 거야. 세 번째는 구제수단이 미흡하다 이거야. 비강제성과 복종의 임의성 때문에 행정지도에 의한 피해 구제는 곤란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죠. 행정의 형평성 상실, 공무원의 재량 남용이 심해. 아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못 해줄 수 있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 행정의 과도한 팽창이 됩니다. 행정지도는 행정팽창이 주범이 된다. 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정지도하고 행정처분의 차이는 꼭 알아야 돼. 권력적인 집행행위, 행정처분. 비권력적인 의사표시행위, 행정지도. 공무원이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행정지도. 그래서 공무원들의 지도가 많을수록 행정이 팽창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 보지 말고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전자정부, 우리 행정사 1위 또 나왔던 시험 문제였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조직론, 마지막이네. 조직변동론.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반복이죠. 첫째, 조직의 동태화. 동태화 동그라미 치고 그림 그리보세요. 동태화가 되려면 피라미드 아니라 뭐다? 계란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관료제가 아니라 탈관료제, 에도크라시를 말합니다. 1편에서 배웠던 MPM을 말한 거야. 뭘 말한다? MPM. 그래서 여러분 1편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1편에서 거의 반절을 소비하는 거예요, 반절을 다. 1. 피라미드 조직이 아닌 계란형 조직이었죠. 두 번째, 탈관료제 이론을 이해하자. 조직 변동론, 조직 동태화에서 개념, 관료제와 상대되는 에도크라시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 특징, 1번만 묻히고 봅시다. 계층제 수준이 낮은 저층화 구조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4번, 빠르다, 기동성 있는 조직 구조. 조직의 동태화는 뭐가 있을까? 배운 대로 프로젝트 팀, 태스크 포스, 매트리스 오거나이제이션, 과제 폐지, 팀 제어 도입 같은 거.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조직 혁신, 오거나이제이셔널 이노베이션. 조직을 혁신하자. 이건 우리 1편에서 배웠던 MPM이야. 6편에 가면 또 행정 계획하고 똑같은 거야. 겹치는 거야. 조직의 혁신. 개념 정리해 볼까요? 조직과 관련된 환경에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과 적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행태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발달됐다. 큰 이문제, 혁신의 대상 변수. 혁신할 때 변수가 네 가지야. 구조, 과업, 인간 네 가지. 구조, 과업, 기술 하나보다 인간. 인간적 접근만 찍어봐요. 공무원들의 가치관 행태의 의식구조에 변화를 준다. 그런 기획을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TQM하고 뭐가 있다? MBO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또 OD, MBO, TQM 중에서 특히 공무원 가치관에 역점을 두는 계획을 갖다 OD 그래. 조직발전. 인간 관계론적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조직발전. OD 기법을 들 수 있다. 그다음에 우측 가서 이제 조직 혁신의 기법 있죠. 혁신의 기법에서 많이 들어봐서 1번 그냥 묻죠. 전략적 관리, 스트래틱 매니지먼트. 스와트 그러죠. 네 가지를 검토한다. 삼성전자가 전략적 관리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한다? 네 가지. 스와트. 경찰 특공대가 아니에요. 전략적 관리 과정과 지침 몇 줄. 스와트 분석을 통해 조직 역량을 검토한다. 첫째, 삼성전자의 강점이 뭐냐? 스트렝스. 두 번째, 반대. 약점이 뭐냐? 위크니스. 셋째, 기회를 보자. 오퍼레튜니티. 넷째, 이협적인 요인이 뭐냐? 트리트. 네 가지를 고려한다. 전략적 관리. 리엔지니어링은 우리 행정사 2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진 않을 거야. 재공정, 다시 공정하자. 재공정을 리오리엔테이션 그러죠. 리엔지니어링. 다시 공정하자. 재공정. 행정사 우리 2회 시험 문제 있죠. 그냥 간단히 정리입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공정을 획기적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제도의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그라미 재공정하자는 것이죠. 4번 조직 내 부서별 고도 분업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죠. 6번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근데 7번 정부 조직은 도입이 좀 어려워. 왜냐? 공공 서비스는 비분할성 및 비경합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리엔지니어링 추진이 쉽지 않더라. 그다음에 다운사이징, 규모를 낮춰라. 다운사이징, 즉 감축관리죠. 감축관리, 감량정량. 네, 벤치마킹 들어봤죠? 모방에서 창조자. 모방은 창조의 번지. 벤치마킹. 초연료 기업을 모방하여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연료 기업의 우수한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 그 다음에 리스트럭처링, 다시 구축한다. 재구축. 리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다시 잡는다. 재설정. 프로슈머 마케팅. 프로슈머 마케팅이란 엘빈 토플러가 만든 조어로서 생산자, 프로듀서, 소비자, 컨슈머를 합성한 용어로서 이러한 개념을 중시한 마케팅 전략이 프로슈머 마케팅이다. 프로슈머 마케팅은 고객 만족의 단계를 뛰어넘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개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제공되고 있다. 프로슈머 마케팅이 뭐냐면 예를 들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이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가정주부들, 아파트에 입주할 가정주부들의 요구를 반영한 거야. 가정주부들이 요구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남향으로 창문을 내주세요. 아이들 방은 좀 좁게 해주고 거실은 좀 크게 해주세요. 요구했을 때 이 현대건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러다 프로슈머 마케팅 그러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8절, 3절, MBO, 목표관리, 매니지먼트 바이 압직. 페이 넘겨볼까요? 4절, 총체적 품질관리,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페이 넘겨서 마지막 5절, 조직발전, 오거나이제이셔널 디벨롭먼트, OD.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거 제가 간단히 개념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시험의 주제도 딱 한 단어씩만 알면 되겠어요. 일단 그럼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자면 495페이지 볼까? 495페이지 6번. 6번 한번 보세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딱 한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PPBS 그 박스 속으로 들어가 봐. PPBS를 기획예산 그래요. 기획예산. 그림 그려봐. 피라미드 그려놓고요. 반대 표시. MBO 그림 그려봐. 계란. 또 MBO를 비판하는 거 TQM 그림 그려봐. 계란. TQM도 계란이야. 그 다음에 MB하고 OD 묶어봐. MB하고 OD 묶어놓고 OD에도 그림 그려봐. 계란 그래. 그러니까 유일하게 피라미드 뜨는 건 딱 하나 보였다. PPBS 그럽니다. 요건 제가 딱 한 줄만 밑줄 그으면 맞아. 시험에 나와도 맞을 수밖에 없다. 딱 한 줄만 밑줄 그어도 돼요.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 자, 피라미드, 계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야, 혁신의 기법 중에서 여러분,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 제호편, 재무행제도 배웁니다. 기획예산 그래요. 매니지먼트 바이 압직에서 목표형 관리,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TQM, 총체적 품질관리 운동, 조직발전, 오가나이제이셔널 디벨롭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을 비판하는 게 요거야. 요거 비판. 또 요 놈을 비판하는 게 요 놈이에요. 요 놈.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이 두 놈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여기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뭐다? PPBS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PPBS.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간단히 끝낼게요, 제가. 뽀라는 그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두 가지 있죠. 1차 목표, 2차 목표.
가치냐 사실이냐, 질적 목표냐 양적 목표냐, 장기 목표냐 단기 목표냐 딱 나오잖아요. 네 가지로. 이 그림 기억나죠? 그럼 7번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국방부 해볼게요. 국방부에 가면 여기 장관이 있지, 상관이 있고 여기 부하가 있겠지. 이렇게 정리해줘. 2016년 이제 내년이니까 2017년이니까 2017년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내주는 하향식 예산 제도를 뭐라 말한다? PPS. 권위적이면서 집권적. 하향식 예산 편성 중에 뭐가 있다? PPS. 요놈만 기간이 장기적이야. 몇 년이다? 5년 정도 쓴 거, 5년. 두 번째 봅니다. MB는 뭐냐? 2017년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하하고 상관이 협의를 통하여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 분권적, 민주적, 참여적인 예산 제도를 뭐라 말한다? 뭐라고? MBO. 얘는 5년이란 1년, 2년이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뭐다? 단기적이다. 딱 이렇게 걸린 거예요. 단기적. 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MBO는 팔방미냐? 조직관리, 인사, 재무 다 쓸 수 있어. 그럼 다시 볼게요. MBO는 두 가지 있어요. 자, MBO는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 상관과 부하가 상호 참여를 통하여 협의를 통하여 분권적, 민주적, 참여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MBO. 두 번째 봐. 두 번째는 목표. 잘 봐. 여기 목표가 두 개 있죠. 목표를 설정할 때 상관과 부하가 참여를 통하여 사실적인 목표, 양적인 목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면 고임금을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저임금을 주는 성과급을 주기 좋다. 그게 바로 뭐다? MBO. 그래서 MBO는 목표를 정할 때 반드시 A 목표가 아니라 뭐다? B만 강조한다. 그걸 뭐라 말한다? MBO 그러죠. 세 번째,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품질 관리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자. 두 번째,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시키자. 정유회사 이름이잖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켜서 고객 눈높이에 맞춰주자. 그런 경영학을 TQM 그런 거야. 그럼 잠깐만, TQM은 뭐냐면 이거요. TQM은 GS 칼텍스라는 정유회사가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켜서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품질을 향상해서 고객을 만족시키자. 그런 경영을 뭐라 말한다? TQM 그래. TQM. 네, 마지막 OD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애플 기업처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구조, 과업, 기술 변화에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의 가치관 행태에 의식구조에 역점을 두어서 개혁을 하겠다. 그걸 뭐라고? OD 이렇게 말하지. 이 개념만 하면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개념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MBO부터 하나씩 잡을게요. 우리 교재 492페이지 봅시다. MBO. 목표관리죠? 경영학이야. 경영학. 두 번째, 뽀그림. 개념만 별표하세요. 더 이상 할 거 없어. 개념만 별표. 1. 조직 내에서 상관과 부하 간의 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을 중시한다. 이게 외부 고객, 국민들은 참여가 안 되겠죠? 2번이 포인트야. 별표. 목표란 단기적이고 계량화 통계 가능한 양적인 목표를 정한다. 그것만 별표면 돼. 끝. 그러면. 그리고 3. 조직의 상위 목표인 조직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전략으로 상하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개 목표 내지 책임을 부여하여 그 수행 결과를 실행 후에 검토 평가하고 완료시켜 조직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에 기하고자 하는 관리 기법. 발달 배경에서 그냥 1번 1950년 피터 드러커에 의해 제창. 그리고 2번 개인의 성과 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됐다. 개인 성과급 주기 좋은 거죠. 그리고 3.
우리는 BSC 6편에서 다시 배웁니다. BSC 균형 성과 관리. 현재는 균형 성과 관리, 직무 성과 계약자 보완에 관한 추세에 놓여 있다. 주요 특성은 당연히 1번 참여적 관리가 되겠죠. 3번에 Y론이고 참여가 되면 Y론이죠. 5번 부하들에게 재량의 의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7번째 중간평가 및 환류 과정을 강조하고 마지막 8번 별표 조직관리와 예산제도를 개만한 참여 중심의 기법. 표현 연결해서 장단점이 또 나오는데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 경영학을 행정학에 도입했다. 장점에서 3번만 밑줄. 참여관리 분권체제를 통해 조직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직의 인간을 통해 조직 발전을 기한다. 또한 참여관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사기 향상에 공헌하죠. 6번에다 밑줄. 조직에서 수직적 의사소통 개선에 기함으로써 내부 민주성에 기한다. 수직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니까 수평적이 되어 있지. 개선에 기함으로써 내부 민주성에 기한다. 단점도 있어. 정부 조직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양보다는 질이 많아. 목표 설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계량화 통계가 어렵다. 정량 지표하기 어렵다. 이 말이겠죠. 1번 밑줄.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가치질, 장기적 목표로 인하여 목표 설정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4번. 추상적인 목표 때문에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사회에서 도입이 곤란하겠죠. 6번.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사소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목표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박스 봅니다. BBBS에서는 권위 구조만 봐봐. 권위 구조에서 밑줄 집권적이야. 집권화된 조직. 누구를 참여시킨다? 막료기관 참여. 또 차도 밑줄 합리적인 자원 배분, 투입 중심. 장기적인 목표 정량적 성격. 그리고 5번 5년 이상의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다. MBO 보세요. MBO는 반대야. 분권적, 반대로 개성기관 참여, 내부 고객, 결과나 산출 목표 강조. 투입이 아니라 결과 산출 목표 강조. TQM은 첫 번째만 별표해봐. 결과보다는 얘는 과정 절차 개선에 역점을 두는 거야. 결과보다는 과정 절차 개선. 당연히 세 번째 장기적 시계. 얘도 5년 정도의 장기적 시계. 하나 더 밑줄 외부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 OD는 첫 번째만 정리합니다. 전반적 발전을 통한 실적과 효율성 제고. 주로 구성원의 가치관, 행태 유형, 의식 변화 강조. 세 번째 별표 특별한 외부 전문가를 유입합니다. 삼성전자가 혁신할 때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다 가겠다. OD. 이 정도면 100% 맞아요, 여러분. 페이 넘겨서 총체적 품질 관리. 중 1. 경영학적 접근으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모 정유회사 광고를 연상해보자. 개념만 별표하세요. 개념만. 고객 만족을 서비스질의 1차적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 절차 대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고객지향적 관리처를 말한다. 그리고 이 신공공관리니까간 정부혁신 기법 중 하나이나 정부 조직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점도 있죠. 민간 조직하고 정부 조직은 차이점이 있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양적인 업무보다는 질적인 업무였다. 그리고 정부 조직에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전개과정 보필했고 특성에서 1번, 2번만 묶어 발표하세요. 고객이 품질의 최종 결정자야. 고객이 선택하는 거야. 정유회사 가서 내가 좋은 거. 두 번째는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 개선. 결과가 아니라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개선이다. 그럼 하면 되겠지 뭐. 하나 더 한다면 우측으로 9번 밑줄 팀워크나 분권적인 조직을 따른다. 밑에 박스 한번 비교합시다. MB하고 TQM의 차이점은 딱 하나 보상봅니다. 개인 성과급이야. 반대로 집단 성과급. 초점에다 별표. MB는 너 목표 달성해서 못했어. 결과지향 즉 성과지향. 반대로 TQM은 과정지향. 정확히 절차 개선. 꼭 그만 별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OD 조직발전. 초론의 조직 혁신을 하는 데 있어 구조, 과업, 기술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 행태 변화, 역점을 두는 동그라미 질적인 기법이야.
공모들의 가치 행태 의식구조의 변화 가져오는 질적 기법. 두 번째, 삼성전자를 초일류 기업인 애플기업처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그라미 외부 전문가, 외부 상담가를 초빙하여 조직을 진단한다.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조직을 진단한다. 그것만 하면 끝나겠는데? 개념이 뭐냐? 1번, 응용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이용하여 조직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 변동에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의 신념, 가치관과 행태, 인간관리 전반을 의도적, 계획적, 의식적,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발전 전략. 4번, 리비트가 지적한 주요 변수 중 구조과학 기술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 행태 변화에 역점을 둔 질적 기법이다. 특성, 1번의 줄 계획적이고 인위적, 장기적, 전체적 노력이야. 동그라미 쳐봐. 장기적, 전체적 노력. 그리고 3번, 조직을 유기적, 동태적,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겠죠. 5번 별표. Y론적 인간관. 정확히 자아실현 인간이 이끌어간다. 그리고 7번, 전체 체제로서 조직의 변화를 의도하죠. 만약 8번, 4편에서 배울 거야. 감수성 훈련 기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측 조직 발전의 기법에 대해 대표적인 1번 다시 밑줄 뭐다? 감수성 훈련이 있더라. 조직 발전의 문제점도 있죠. 문제점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조직을 진단할 때 미국 유명 컨설팅 회사 마이크를 끌어들여서 삼성전자 종업원들하고 먹고 자고 합숙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을 침해할 수가 있겠지. 2번 줄 구성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죠. 세 번째는 마이클이 진짜 전문가인가 확보가 어렵다는 거야. 전문가 확보가 어렵죠. 그 다음에 6번 밑줄 문화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어.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달라. 문화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 MB와 OD의 차이점은요. MB와 OD의 차이점은 주도자다 밑줄. 주도자. MB는 아까 내부 인사, OD는 외부 인사. 마지막 별표 계량화. MB는 필수적이야. 양적 목표. OD는 계량할 수 없다. 불필요.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뒷부분은 의미가 없다. 행정서비스 양이 아니라 뭐다? 질. 그럼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봐. 행정서비스 양을 강조한다. 딱 하나 있죠. 뭐다? MB어만 양이야. 나머지 전부 다 뭐다? 질. 전부 다 질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관리는 경영학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부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제약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을 갖다 100시간 한다고 생각해봐. 강의 아무도 안 들어. 질린다 이거야. 또 강의가 너무 적도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그래도 강의 편제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0한 6강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강이면 36시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시간 질려서 못해, 그건. 우리 수험생들이. 4편. 인사행정을 정리합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는 분야가 인사행정이거든. 참고로 인사행정은 작년 3회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2문제가 출제됐어요. 제가 강조했던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 총체적으로요. 두 번째 이제 직위해제, 직권면직하고 직위해제 차이점. 이게 나왔죠. 두 문제. 올해는 제가 예측했을 때 한 3문제 나오지 않겠나. 3문제. 인사행정. 아주 쉽고 재밌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삼성전자가 종업원을 관리한다. 인사관리. 정부가 공무원을 관리한다. 인사행정. 1편에서 배웠죠? 공행정하고 사행정의 차이점이잖아. 또 요즘 삼성전자 인사 부사장을 했던 이근면 씨가 인사혁신처장이 됐어요. 차관급이야. 인사혁신처장이 되면서 민간 경영기법을 많이 도입하잖아. 그래서 공무원도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3.5일제를 도입한다는 거야.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인사행정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인사행정의 의의. 1번 또 나오죠. 신공공관리론적 입장에서 현대 인사행정을 이해하자. 신공공관리론. 1편에서 NPM이죠.
이 인사행정의 3대 요소는 뭐냐? 전혀 뭐 의미 없는 건데요. 의미 없는 건데 그래서 개념에서 4번만 한번 봅시다.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특성. 인사행정은 공행정, 인사관리는 사행정 그러죠. 공공성, 효율성, 합법성, 법 들어가자 비합법성, 법의 타치를 받는다 타율성, 자율성, 시장하고 관련했다 비시장성, 시장성, 평등성, 차등성, 공개성, 비공개성, 신분보장이 강하다, 신분보장이 약하다. 더 번째, 인력계획 과정. 클릭너는 인력계획을 딱 8단계로 나누는데 항상 공식이 있더라고. 수요 다음에 뭐다? 공급이야. 수요 다음에 뭐다? 공급. 수요 공급 법칙. 1단계 그냥 밑줄 조직 목표 설정 단계야. 2단계는 그래서 나왔네. 인력 총 수요 예측. 동그라미 총 뭐다? 수요 예측. 3단계는 인력 동그라미 총 공급 예측. 그래서 수요 다음에 공급이야. 항상 총 공급 예측. 나머지 필요 없죠. 그냥 4단계 실제적 인력 수요 결정 단계. 5단계 인력 확보 방안 결정 단계. 6단계 인력 확보 방안 실행 단계. 7단계 통제 자료 준비. 마지막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은 평가 및 뭐다? 피드백. 평가 및 완료 단계. 이렇게 돼 있죠. 머릿속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 수요 다음에 뭐다? 공급. 그만 놓치지 말라고. 2번, 3번만 묶어서 별표하세요. 인력 총 수요 예측 단계 다음에 인력 총 공급 예측. 행정고시에서 한번 나온 적 있다. 이번 인사행정의 3대 요소는요. 임용, 능력 발전, 사기 역량 그러죠. 3번 동그라미 쳐봐. 인적 동그라미, 자원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사람도 하나의 자원이다. 무슨 자원? 인적 자원 관리. 아까 배웠죠. 정보도 하나의 자원이다. 정보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는 HRM 그러죠.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적 자원 관리에다가 그림만 그려봐요. 계란 그려놔. 계란 그려놓고 1편에서 배웠던 NPM하고 똑같아. 공무원도 하나의 자원이야. 어떻게 관리하냐? 인적 자원 관리. 피라미드 아니라 보다 계란에 의해서 철저히 전통적 관료제가 아니라 NPM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밑줄 인적 자원 관리란 사람을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여기고 일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 사람 관리. 그럼 어떻게 되냐? 1번 밑줄 전반적으로 분권화된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 관리의 권한과 책임도 각 부서와 기관으로 대폭 임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개선 관리자에게 위임 확대. 분권화된 관리, 권한의 위임. 3번 인적 자원 관리의 탄력성과 화폐의 비용 가치를 높이고 보수 체계, 임용 조건, 근무 관행과 여건을 개선하여 성과 지향적인 개혁 방향과 일치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중앙인사관리기관 및 부처 내의 중앙인사부서 역할을 종래의 세부적인 규제와 통제에서 정책과 전략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직업생활의 질이 뭐냐? Quality of Working Life 그런데요. 직업생활의 질을 높이자. 개념 1960년대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된 것으로 작업 풍토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직장생활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인데 직무 충실화를 비롯하여 직무 설계와 사회기술적 재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직업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을 말한다. 주요 내용이 뭐가 있는가? 첫째,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자. 셋째, 인간 능력의 활용과 개발 기회를 줍시다. 넷째, 개인적 성장과 안전을 위한 기회 제공. 다섯 번째, 작업장에서 사회적 통합, 즉 공동체 의식. 여섯 번째, 작업 조직의 제도, 예를 들면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정한 대우,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 일곱 번째, 직장 생활과 사생활을 조화하자.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 마지막, 직업 생활의 사회적 유의성. 이런 것들이 직업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